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봉우리죠. 이곳 등탑에 불을 켜면 개성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43년 만에 이 등탑이 철거됐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1번 엄마봉, 2번 아빠봉, 3번 애기봉, 4번 한라봉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연극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차오르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뉴스 포인트 위클리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보죠.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땅굴입니다. 땅굴이요? 네. 땅굴. 예. 네. 우리 제일 땅굴 하든. 네. 지금 예비역 소장 출신인 한성주 씨가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판 땅굴이 서울시 전역에 바둑판 모양으로 퍼져 있고 청와대 밑에도 땅굴이 존재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은폐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자 각종 포털 검색어 순위에 땅굴과 한성주라는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계속 그렇습니다. 예,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죠. 네. 예. 국방부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을 내놨습니다. 네,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요. 1982년 이후 남침 땅굴 민원이 740여 건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 590건을 시추했지만 어떤 징후도 없었다면서 땅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조치. 네. 740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면 국방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좀 곤혹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국방부는 그 상습 민원과 유언비어 때문에 군사작전에 지장을 받을 지경이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그 합동 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혈세 낭비와 국민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이고 대북 작전에 투입해야 할 인력들이 30년간 땅굴 민원 해결에 전력을 낭비하는 이건 정말 소모전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성주 예비역 소장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전 소장이 밝힌 거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에 최소 84개의 땅굴망이 존재하고 네. 전국에도 다 땅굴이 있고 이미 부산과 경남, 진해, 거제도까지 땅굴이 파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거제도까지. 예.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또 이에 대해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군사 분계선에서 서울까지가 약 60km인데 땅굴 한 개를 굴설할 때 나오는 폐석이 70만 톤. 5톤짜리 트럭으로 14만 번을 퍼날라야 하는 엄청난 양인데 네. 이거 흙을 버리는데도 물리적 한계가 있고 또 설사 이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한미 정찰에 포착될 수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여튼 자꾸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반기문. 반기문? 네.
예. 그 최근 실시된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타 후보들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그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 번도 후보군에 속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갑자기 후보로 올라서 1위를 등극했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느닷없이 1위로 올라섰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까닭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정치 혐오, 뭐 여의도 정치의 불신 거기서 온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한길리서치가 지난 17, 18일 양일간 전국 1000명에게 유무선 RDD 방식으로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반 사무총장이 39.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0%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 뒤를 이제 2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13.5%, 네. 또 3위가 문재인 의원, 4위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4.9% 이런 순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역시 정치권에 대한 염증과 실망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정치인이고 우리나라 정치권 밖에 있는 반 총장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그 신뢰 수준 95%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3.1%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기문 총장이 느닷없이 떠오른 것을 보고서 야 여기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선 이제 친박 쪽에서 일부러 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로 김무성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보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아니라 반기문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과 차별을 통한 인기 끌지 하지 마라. 뭐 이런 경고성이었다고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반대로 추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김무성 대표 쪽에서 개헌을 대비해서 반기문 대통령, 김무성 총리 이거 런닝메이트 하려고 반 총장 띄우게 나섰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정반대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네. 또 한 가지는 네. 현재 여권의 차기 후보군들이 야권의 주자들에 비해서 인지도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정치 참여 않겠다는 반기문을 여론조사에 그 후보로 올려가지고 여당 후보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무슨 정치 혐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이 반기문 현상이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네네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반 총장은 그 대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2년 연속으로 뽑혔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도 그 정치하기 전에는 계속 뽑혔지 않습니까? 계속 뽑혔죠. 그래.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기문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로 뽑은 대학생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정치권을 1위로 뽑았습니다. 네. 이건 뭔 말이냐면 결국은 정치권 밖에 있는 인사들에게 관심을 쏟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이건 뭐 비단 대학생뿐만이 아니고요. 뭐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철수 현상도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근데 그 한때 그 박근혜 대세론도 꺾었고 그 대학생이 존경하는 인물 하면 항상 1위였던 안철수 의원인데 지금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또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에서도 빠져버렸습니다. 네. 결국은 그 반기문 총단도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마왕. 마왕. 네. 신해철 씨.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얼마 전 세상을 떠났죠. 네. 워낙 그 갑작스런 죽음이라 그의 노래를 듣고 자란 20, 30대 혹은 40대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글을 추가하고 이제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그죠? 아직 할 일 많은 아직 40대 중반이죠. 분인데 네.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평소 지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서 병원 측의 그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고 사회 문제나 정치 현상에도 소신 발언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떠났지만 뮤지션으로 활동한 26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낸 많은 역작들이 길이길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의 입으로 불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인의 네.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연예인들이 화장해서는 안 된다. 시체 사체 부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드디어 이제 부검을 하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죠. 네. 그리고 아주 이 장협장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상대로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도 하고요. 네, 이제 유족들이 고소를 한 거죠. 예. 신해철 씨 부인 윤모 씨는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송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 씨는 고소장에서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서 신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및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승철, 윤종신, 싸이, 윤도현, 신대철, 유희열 씨 등 동료 연예인들도 오늘 11시쯤 서울 추모공원 화장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철 씨는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부검을 요청했고 유족이 심사숙고 끝에 화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료 사고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과 유족들 사이에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경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뉴엘의 위장 수출이 그냥 3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 한때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회사입니까? 예, 그 모뉴엘은 그 가전업체인데요. 그 로봇 청소기, 또 홈시어터, PC 등으로 급성장해서 그 혁신업체로 주목받다가 그 최근에 갑자기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한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07년 그 세계 가전 박람회 CES에서 주목할 회사로 지목해서 지명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예, 작년에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1,000억 원에 달해서 되게 건실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그 이 회사의 허위 수출과 또 박홍석 대표의 비자금 문제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관세청이 이 모뉴엘의 이 허위 수출 규모와 방식을 밝혔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서 그 홈시어터 PC 120만 대를 3조 2천억 원 상당의 정상 제품인양 허위 수출했고요. 네. 또 446억 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박 씨는 그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으려고 수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출 실적을 부풀렸는데요. 그 대당 8천에서 2만 원인 그 홈시어터 PC를 그 120배인 250만 원 상당으로 허위 수출 판매했고요. 또 은행에 이 허위 수출 채권을 매각해서 그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유용한 겁니다. 예, 이후에도 150일에서 180일 이후에 그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또 위장 수출입을 반복해서 그 대출 금액을 갚았고요. 네. 또 나중에는 실제 가공 공장이 있는 것처럼 홍콩에 100만 달러를 투입해서 창고와 위장 조립 공장까지 마련하고 이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뉴엘은 이런 수법으로 외환은행 등 10여 개 은행에서 네. 6,74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국내 금융기관들, 은행들은 이런 회사에 어떻게 돈을 빌려줬답니까? 잘 몰랐답니까? 예, 먼저 그 외형적 실적만 보고 그 대출을 해줬던 그게 큽니다. 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그 지난 4월에 그 기업 신용 위험 평가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모뉴엘은 장부상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또 영업 현금도 양호하다고 보여서 이 세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또 이 허위 수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간 부분도 있었고 예. 또 홍콩의 위장 조립 공장을 만들어서 회계 감사나 은행의 실사에 대비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장기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쪽같이 속였군요. 예, 그리고 또 국내 금융기관들도 또 사실 그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만 보고 대출을 해준 부분도 있고 네. 또 수출 채권 서류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해외 직구족이라고 있죠. 해외 직구. 예. 네, 요새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배송받는 거 해외 직구라고 그러는데 예. 이 해외 직구족들이 요새 잠 못 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예. 그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제 세일이 시작이 되고요. 또 다음 달에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11월 넷째 주 금요일인데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 쭉 그 대규모 세일이 됩니다. 현지에서도 세일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그 매장 앞에서 줄을 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예, 우리 직구족들도 그 국내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또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규모를 보면은 작년에 해외 직구가 1조 1,300억 원에 달했고 또 이 국민 1인당 그 해외 직구에 쓴 금액도 그 연평균 87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 세계 지리 문제, 네, 우리 봐야 되겠는데요. 대학 수학능력
네, 내각 수학 능력 시험 문제 오늘 이제 정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시민 인터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아프고 저 뭐 할머니, 어머니 같은 분들인데 힘 많이 내시고 힘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일본 정부에서 최대한 우리 할머니들에게 마음의 위로라도 될 수 있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더 지원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할머니들이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느 정도 돈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보상을 받으셔서 남은 여생 편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 얼마를 하든 보상이든 정신적인 거든 해주길 바라는데 거기는 아예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어떤 기대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나라에서는 거기에 미흡한 대응밖에 안 되니까 별 진전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보상해줘야죠. 당연히.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관심은 가져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많이 도와줘서 해결해줘야죠. 네, 강전의 뉴스 전면 승부 3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죠. 오늘은 우리 역사의 아픈 손가락이죠.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이 일본의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할머님들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11년 6개월 만에 승리라고 합니다. 배상 판결 하루빨리 이행돼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국내에서는 대기업 임원이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해가지고 파문이 일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중국에서 지방도시 부사장 아들이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렸군요. 네, 부시장 아들입니다. 이 문제 인물은 중국 푸젠성 푸딩시 부시장 아들, 이 23살 정모 씨인데요. 네. 이 정 씨가 지난 29일입니다. 이 저녁에 충칭에서 윈저우로 향하던 항공기를 탔는데 이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승무원 말을 듣지 않고 다투다가 기내 보안요원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항공사는 공안당국에 사건을 신고했고요. 이 정 씨는 공항 경찰대에 체포돼서 행정구류 5일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정 씨가 자신의 아버지는 시장이라면서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승무원 말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졌고요. 언론을 통해서 아버지인 정 부시장 말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깊은 가책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또 이 아들이 이미 23살의 성인이기 때문에 이 공안기관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강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이같이 발빠르게 사과했는데도 이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소개해 주시지요. 중국의 한 비리 간부집에서 무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돈다발이 나왔다면서요? 네, 중국 최고 검찰원,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에서 언론에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에너지국 석탄사 부사장입니다. 네. 웨이펑 위안의 집을 수색을 해봤더니 네. 이 현금 2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350억 원이 쏟아져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350억 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 규모는 이 현대 중국이 건국된 이후 이 검찰이 압수한 현금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이 검찰은 지금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각종 이권 등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검은 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일단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웨이브 시장의 경력을 보면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석탄처 처장을 지냈고요. 네. 2008년에 신설된 에너지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중앙부서 처장급입니다.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네. 이 중국 언론들은 이 웨이 부사장이 탄광 기본 건설 심사와 비준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부정적인 재산을 축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2억 위안이라는 돈은 그가 부사장으로 재직한 6년 동안 매일 9만 5천여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매일 170만 원씩 모아야 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라고 그러죠. 수능 성적이 잘못 평가가 된 문제 한 문제 차이로 문제가 심각해진 사건이지요. 네, 소송까지 갔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교육부가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학생 중 한 명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익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듣고 기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기분은 지금이라도 상고를 포기하고 구제 방안을 논의해 준 것에 대해서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때 왜 진작 인정을 못했나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또 1년 동안 시간 보낸 게 많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네. 이 문제가 그렇게 교육부가 1년 동안이나 씨름을 했어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입니까? 일단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점수 비중이 큰 3점짜리 문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정답 처리가 됐었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우리 이제 학생은? 제가 이제 지원한 학교는 100분위로 지원되는데 이 문제를 맞았다고 처리가 되었으면 100분위가 올라가면 합격 가능성이 좀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학생은 어떻게, 지금 재수 중입니까? 예, 재수 중. 아, 재수 중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합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합격할 수도 있죠. 합격할 수도 있겠네요. 이 통지를 언제쯤 받게 된답니까? 네. 통지를 언제쯤 받게 된답니까? 합격이 됐다든, 합격 처리가 됐다든가 말이죠. 그거를 12월 19일 전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합격이 될지 안 될지는 또 그 점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재수 공부도 하랴 또 그것도 기다리랴 마음이 편치 않겠네요. 네, 아이고, 많이 참.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용기 내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겨내셔야죠.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근데 소송에는 어떻게 참여했는지 한마디만 해주고 마칠까요? 소송에 일단 참여하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박대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 네. 네, 그분을 통해서 이제 좋은 변호사분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문제가 이상하다고 느꼈기에 그분을 통해서 이제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통지서가 어떻게 올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수능 정답 오류로 인한 피해 학생 익명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임윤태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이 됐네요. 예. 예.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아주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그래요. 근데 왜 진작부터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인 안 했답니까?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그동안에 또 출제자 재량행위가 무제한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제 계속 버티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번에 구제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구제라면은 이제 점수를 조정한다면 18,884명이 그때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이 된다면은 그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본다면은 그만큼 다 구제를 그런데 그 점수가 반영이 되어서 또 이제 막상 합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별개의 문제죠. 아, 그렇군요. 이거는 참 복잡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도 다를 거고요. 네. 참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예. 교육부 당국이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의 잘못으로 1년씩이나 이게 시간을 허비한 점에 대해서 혹시 무슨 다른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든가. 그동안에는 이제 출제자 재량회의가 무죄환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이 출제에 대해서 무조건 그 오류가 없다. 네. 그런 식의 어떤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요. 네. 그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제대로 하소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그 출제자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앞으로는 또 법원을 통해서 이를 제대로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지금 변호사 안 하지만 옛날에 변호사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틀렸다고 소송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뭐 까딱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추가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든 이런 거는 아직은 생각 않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번 그 항소심을 통해서 네. 그 출제 공무원의 그 출제 오류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서 네. 그 위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네.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그 당시 이미 발생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 입증의 문제로 돌아가서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언제든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거기에 대한 구제책과 병행해서 손해배상도 아울러 진행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 손해배상 청구 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김현철 변호사, 박현지 변호사. 네. 그래서 같이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다니는 학교에 계속 다니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통화해 보았더니 네. 일단 뭐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또 정도 들고 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상향 지원했을 때 네. 그 합격했을 그 대학과 네. 그 비교를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또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다니는 학교가 낫다. 예, 그냥 다니겠다는 데 학생들도 여러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예.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일반 학생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예.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의해서 많이 구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11시에 그 교육부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다들 구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비춰지는데요. 예.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 왜요? 그 가령 그 작년에 100분위 그 표준 점수라는 게 이제 48점이 1등급이었다면 이미 이제 기존 피해를 그 입은 학생들이 점수를 잃고 기존에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 평균이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을 받은 점수가 48점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성적 재산정을 할 때 같은 과목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 점수를 함께 올리다 보면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점수가 높아져서 이번에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48점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등급 조정이 안 돼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피해를 입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위를 점한 학생들이 100분위도 가정적으로 떨어지게끔 같은 등급, 같은 100분위, 같은 표준 점수를 부여해야 그 실질적으로 구제에 근접할 수 있게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송에서는 이기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윤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우선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이동하기 어려운데요.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이미 긴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산 3호터널도 강남 쪽으로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강남대로는 교육개발원 입구부터 강남역을 지나 지금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신사역부터 노년역을 지나 양재 시민의 숲까지도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동작대로는 이수 교차로에서 사당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의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봉우리죠. 이곳 등탑에 불을 켜면 개성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43년 만에 등탑이 철거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인데요. 1번 엄마봉, 2번 아빠봉, 3번 애기봉, 4번 한라봉.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답을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봉우리입니다. 이곳 등탑에 불을 켜면 개성에서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43년 만에 등탑이 철거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엄마봉, 2번 아빠봉, 3번 애기봉, 4번 한라봉.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어디로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넥센과 LG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지금 1시간 전이죠. 6시 반부터 시작했죠? 아, 네, 맞습니다. 2승 1패로 한국 시리즈행에 1승만 남겨둔 넥센,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LG가 현재 4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넥센은 소사를 선발 투수로 기용했고, LG는 류제국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넥센이 1회 1사 만루에서 강정호의 내안타로 선취점을 뽑았고요. 네. 이어 김민성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더 보탰습니다. LG도 3회 말에 정성훈의 2루타로 한 점을 따라 붙었는데요. 3회 말을 마친 현재 넥센이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2대1이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프로야구 롯데 말이죠. 이 새 감독을 두고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임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롯데가 오늘 이종훈 1루 주력 코치를 계약 기간 3년 총 8억 원의 신인 감독으로 선임하고 내분 사태 봉합에 나섰는데요. 이 감독은 1989년에 롯데 입단해서 9년간 뛰면서 1992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요. 네. 1998년에 은퇴한 뒤에 경남고를 이끌다가 지난해 롯데 코치로 부임했습니다. 예. 롯데 구단은 프랜차이즈 출신으로 팀 분위기를 추스리는 데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는데요. 네. 이 감독은 오랫동안 구단을 떠나 있어서 친프런트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뿔난 롯데 팬들의 마음은 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롯데는 최근 선수와 구단 코칭 스태프 간에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는데요. 예. 이종훈 신인 감독은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교감을 나누고 팀을 추스리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네, 머리가 아프시겠네요. 그럼 잘해야 되겠네요. 자, 롯데 내년 성적은 이종훈 감독이 선수단의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축구 쪽으로 가보죠. 11월 중동 원정에 나서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명단 조만간 발표되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축구대표팀이 11월 14일에 요르단, 11월 18일에 이란과 원정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네. 슈틸리케 감독은 11월 3일에 명단을 발표합니다.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올해 마지막 평가전인데요. 최정문 교수 이동국과 김신욱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박주영 발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무적 신세였다가 사우디 알샤밥의 새동지를 쓴 박주영은 최근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렸고요. 오늘 첫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슈틸리케 감독이 박주영을 첫 발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학선 선수, 도마의 신으로 불리죠? 네, 맞습니다. 전국체전 4연패에 도전을 했습니다. 잘 됐죠? 네, 맞습니다. 장학순이 오늘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체조 남자 일반부 도마에 나섰는데요. 1, 2차 시기에서 평균 15.150으로 4년 연속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네. 양학성은 다리 부상과 강행군에 따른 체력 고갈로 고난도 기술인 양원을 구사하지는 않았지만 유일하게 15점대를 찍으면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박태원 선수도 오늘 전국체전 자유형 200m에서 네. 대회 신기록인 1분 46초 24로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네. 전날 개영 800m에 이어서 두 번째 금메달이자 전국체전 통산 2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금요일 편안하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된 게 언제였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도 내놓았는데 역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참 근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옛날엔 선거 없었죠? 꼭 그렇지는 않은 꼭 것이죠.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럼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거라는 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을 골라 또는 가려서 뽑아 쓴다. 예.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사람을 뽑아 쓰는 방식에서 예. 그러니까 시험 봐서 뽑으면 과거. 예. 그다음에 과거.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뽑으면 천거. 천거. 이 두 개를 합해서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개념은 과거는 이제 시험을 보거나 예. 추천을 받아서 하거나 이걸 다 선거라는 용어를 썼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투표하는 선거가 아니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투표 선거도 크게 보면 예. 많은 추천, 더 많은 사람 추천받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천거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시험 봐서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뽑는 예. 그런 제도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근대적 선거라고 하는 것이 예.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 네. 이런 방식이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선거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어차피 여러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뽑는 거니까요. 예. 이제 근대 이전에도 있었던 말인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이제 근대 전에 있었는데 예.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선거는 예. 이제 근대적인 개념이다. 예.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예. 그때 있었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까?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 이제 현대 민주주의적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4대 원칙이 그렇죠. 예, 예.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열심히 외웠죠. 4대 원칙. 예. 예. 그런 것이 없는 선거는 그러니까 투표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에 부제라고 해서 예. 이제 예전에 이제 도호부가 있었던 지역들 또 일제강점기에 새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들을 부라는 그 행정구역으로 만들게 되고요. 예. 또 원래 이제 도가 있었고요. 이런 지역들의 이제 부제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만들면서 형식적으로 이제 부윤이라고 해서 요즘에 시장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람의 자문하는 기관으로 부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문기관을 이제 자문위원들을 처음에는 그 부윤이 이제 행정 단체장이죠. 요즘으로 치면 지자체장이 임명했었는데 3.1운동 이후에 민심 수습 체계의 일환으로 네. 이제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선거제도, 지방자치 확대 이런 걸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부협의회, 면협의회를 일부를 의원을 선거로 뽑는 투표로 뽑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죠. 예. 그게 이제 아마 엄밀히 말한 이제 투표에 의한 공직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처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일본 자기네들 나라에서도 하기 때문에 했겠죠? 일본이 이제 개화하기 이후에 일본보다는 좀 다른 것이요. 네. 일본에서는 대략 1925년부터 이제 보통선거제가 시행이 되는데 네. 조선에서는 한 번도 보통선거제는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시민지하에서는. 예. 재산에 따른 불평등 선거가 있었죠. 제한선거가 시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지방세에 해당하는데요. 지방세,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지방세라고 할 텐데 그때는 부세, 면세라고 하는데요. 요 세금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제한된 그런 이제 제한 선거였죠. 네. 예를 들어서 1929년 서울을 놓고 보면 이제 한국 사람 이제 조선인이라고 다시 불렀는데요. 한국 사람 유권자가 한 4,500명. 네, 인구는 조선 사람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일본인 유권자는 이제 5,900명 정도. 또 그 2년 뒤에는 조선 사람 유권자가 5,200명, 일본인 유권자는 무려 14,000명. 이런 식의 이제 그 유권자 수에도 굉장히 큰 차별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당선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 비례에 거의 좀 맞게 당선자가 나오는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30년대에는 일본인 유권자가 조선인 유권자보다 3배가량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일본인 의원이 조선인 의원의 3배. 항상 다수였던 것이죠. 무슨 당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모든 이제 행정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별로 나뉘었기 때문에 일본인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인 위주의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식이었죠. 일종의 뭐 민심 달래기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민심이 좀 달래셨었나요, 그 당시에? 오히려 이제 당시 조선인 의원들의 뭐 부회라든가 뭐 도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언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 신문들, 네. 이제 민족계 신문이라고 해서 뭐 동아일보니 조선일보니 발행되는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보도를 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의 이제 개인적 성향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내용들, 발언 내용 속에서 당시의 행정이 얼마나 민족 차별적이고 편파적이었는가 네. 하는 걸 드러내는 구실을 했기 때문에 네. 민심이 수습됐다기보다는 이제 분노에 이렇게 뭐랄까 민족 감정에 물을 끼얹는 불을 붙이는 그때도 그런 그냥 역할들을 했죠. 말을 아주 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군요. 노골적이라기보다 이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정도죠. 이를테면 뭐 이런 식이었어요. 발언을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네. 뭐 일본인이 이제 많이 사는 동네에는 뭐 인구가 얼만데 변소 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조선인이 많이 사는 동네는 인구가 얼만데 변소 치는 사람이 그 3분의 1밖에 안 된다. 네. 이래서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부인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그 동네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요 행정 서비스를 잘하는 게 당연하고 이 동네는 세금을 적게 내니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접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행정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광복과 함께 48년 50총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처음입니다. 50선거. 사실 그런데 이 50총선거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는 여성들도 다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 굉장히 국제적으로 보면 파격적인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뭐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당시 이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대략 1920년대 말부터 이제 여성 참정권을 주기 시작했고요. 일본만 해도 그때까지 여성 참정권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나라가 민주주의적 선거를 처음 실시하면서 이른바 현대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에서는 수십 년 길면 수백 년까지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각계각층이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따른 투표권의 제한에 대해서 맞서기도 하고 성차별에 맞서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경험 없이 선물처럼 투표권이 주어졌던 거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런데 참 우리 여성들은 처음으로 투표라는 것을 해보게 되는데 그 당시는 여성만이 아니었죠. 온 국민이 도대체 기표소라는 데 가서 도장 찍잖아요. 그때 깍지 같은 거. 그게 아주 신기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문제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도회나 부회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재산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 하던 것을 이제 가난해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권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역사적 경험을 갖지 못했던 것이 또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 사발에 그냥 찍어주고 마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던 거죠. 이런 좀 뭐랄까요 민주주의적 그 주권자 의식의 미성숙 이런 것들이 광복 이후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우리 사회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지역 감정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 감정에 입각한 투표라든가 연고주의에 입각한 투표라든가 이런 행태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 덜 극복한 이제 선물처럼 얻은 투표권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관행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죠. 예. 제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예. 그런데 그 막걸리 선거 고무신작 선거 할 때 말이죠. 그 다 이게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자유당이니 뭐니 해서 그냥 끌려나가서 그냥 줄 서가지고 또 번호표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또 확인하고 뭐 그런 별의별 부정선거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후진국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민주주의는 뭐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그런 역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자체가 투표권을 갖기 위한 운동이었다고는 하지만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면에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권의 가치를 주권자로서의 가치를 좀 깊이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좀 태도가 좀 덜 성숙하지 않았던가 해방 무렵에도 그런 생각도 드는 제가 거죠. 자료를 보니까요. 그저 민주주의의 무슨 3파 역할을 한 것처럼 알리는 영국. 영국에도 이제 왕조가 무너지고서 결국은 이제 시민혁명, 근대화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요. 초창기에는 투표 유권자들은 매수하고 줄 세우고 어쩌고 이게 무지하게 많았대요. 매표 현상이 어디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선 무효가 되고 뭐 재표 들어가고 게 무지하게 많았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가 나온 게 1834년에 매니페스토 선거입니다. 로버트 필이라고 이제 보수당 당수가 처음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뭐 사람 동원하고 돈 매수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변화했는데 우리도 참 몇십 년 그런 참 부정선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죠? 굉장히 오래 갔죠. 그럼 4.19에서는 뭐 그냥 대통령도 몰아내는 그런 참 발전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나 사실 겪는 일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선거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뭐 좋게 해석하면 그런 부정선거의 이제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거를 좀 극복해내는 과정에서도 좀 압축적으로 성장을 이룬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반사해서요. 근데 잠깐 이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한 나라도 또 민주화한 나라도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한 나라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없죠. 그럼 대단한 나라인 거는 틀림없어.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할 과제가 많죠.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감정 문제라든가 뭐 편가르기 문제라든가 참 우리나라도 이제 변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공약이라는 거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투표를 했던 역사가 우리 한 번도는 없어요. 공약이라는 개념 자체야말로 근대적인 개념이죠. 공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 없고 주로 인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치와 법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뭐 그 사람을 믿고 아예 다 맡기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은 일단 선발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건 뭐 왕조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 시대에도 왕과 총독의 비위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니까 공약이라는 것이 내세울 수 없는데 이제 근데 사실은 재헌의회나 제초대 국회, 제2대 국회죠. 에서도 공약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 용어도 없었죠. 내세운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공약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60년대 이후였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승만 대통령을 구호가 있었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국가니 명관이다. 이런 정도의 구호가 난무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지역 개발 공약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공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뭐랄까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산하고 할 수 있게 될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사회가 조금 한 단계 올라선 다음에서야 공약이라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작한 것이 2006년부터입니다. 근데 5.3일 그때 그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가지고 심판받아라. 그리고 만일 당선되면 그 공약은 반드시 지켜라.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신뢰 사회가 지켜진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멀었습니다. 공약은 당선되려고 내놓는 거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갈 길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정우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대충 보기 쉬우셨죠? 정답은 3번 애기봉이었습니다. 공예 선물을 받으실 분은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212번님께 주간 경향, 505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금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